차가운 계산과 냉정한 추심이 전부였던 15년 베테랑 사채업자는 평상시와 같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현관문을 두들겼고 문을 연 가난한 소년의 모습을 보자 갑자기 온몸이 굳은 채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늦가을 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오후였어요. 강도연은 낡은 골목 안쪽 다세대 주택 앞에서 검은색 세단을 세웠습니다. 차에서 내린 그의 표정은 무덤덤했어요. 이런 일은 일상이었거든요. 301호. 도연은 장부를 확인하며 중얼거렸어요. 김태호, 대출 원금 1,500만 원에 이자까지 합쳐 이미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석 달째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죠. 냉정한 사채업자로 15년을 살아온 도연에게 이런 상황은 익숙했어요. 보통은 야반도주를 하거나 이미 이사를 간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혹시나 해서 직접 확인해 보려고 왔습니다. 낡은 계단을 올라가면서 도연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아마 집은 비어 있거나 있어도 변명만 늘어놓을 거라고요. 그럴 때마다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301호 문패는 바래져 있었어요. 도연은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한 번 더 누르고 문을 두드렸어요. 계시면 문 좀 열어주세요. 김태호 씨 찾고 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을 때 문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도연이 예상했던 건 중년 남성이거나 아줌마였어요. 하지만 문틈으로 나타난 건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13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겁에 질린 눈으로 도연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아이의 교복은 낡았지만 깨끗하게 빨아져 있었어요. 하지만 옷 여기저기 기운 흔적이 보였고 신발도 많이 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등을 곧게 펴고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누구세요? 소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연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보통은 어른이 나오거든요. 빚쟁이 본인이거나 가족이거나요. 아저씨는 김태호 씨를 찾고 있는데 혹시 집에 계시니? 도연은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아이 앞에서는 왠지 거칠게 말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아버지는 안 계세요. 소년의 대답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나 야반도주를 한 모양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왜 아이만 남겨두고 갔을까요? 그럼 어머니는? 엄마는 누워 계세요. 많이 아프거든요. 도연은 문틈 너머로 집안을 슬쩍 들여다봤어요. 거실이 훤히 보였는데 가구라고 할 만한 건 낡은 밥상 하나와 작은 냉장고뿐이었어요. 밥상 위에는 먹다 만 라면 그릇이 놓여 있었는데 국물도 다 식어 있었습니다. 벽 한 구석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바닥에는 빨래가 널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아이가 나름대로 정리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나가셨는지 아니? 석 달 전이요. 석 달. 도연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어요. 김태호가 연락을 끊은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버리고 혼자 도망간 거였네요. 도연은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봤어요. 빚을 못 갚게 되면 가장이 가족을 버리고 혼자 도망가는 경우 말이에요. 남겨진 가족들은 빚과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사실상 연대보증인이나 다름없었죠. 소녀는 여전히 문을 조금만 열고 서 있었어요. 작은 몸으로 집을 지키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이 묘하게 도연의 마음을 건드렸어요. 아저씨는 왜 아버지를 찾으세요? 소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아저씨한테 빌린 돈이 있거든. 도연의 말에 소년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아마 짐작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죠. 아버지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왜 어머니가 하루 종일 걱정에 잠겨 있는지요. 아버지 연락처 알고 있니? 모르겠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가셨거든요. 도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이 아이의 모습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때 소년이 뭔가를 꺼내 들었어요.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표지가 다해진 공책을 소중하게 안고 있었어요. 아저씨,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꼭 연락드릴게요. 이 공책에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들을 다 적어두고 있거든요. 공책을 보는 순간 도연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가슴 어딘가가 답답해지면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낡은 공책이 자꾸만 눈에 밟혔어요. 무엇보다 이상한 건 소년의 얼굴이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어디서 본 얼굴이 아니라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지훈아, 누구야? 안쪽에서 약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기침 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곧 들어갈게요. 지훈이라는 이름의 소녀는 고개를 돌려 안쪽을 향해 대답했어요. 그리고 다시 도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엄마가 많이 아프거든요. 오늘은 이만. 아, 그래. 알겠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었고 김태호는 이미 잠적한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문을 닫기 전에 도연은 다시 한번 그 낡은 공책을 보았어요. 소년이 그 공책을 안고 있는 모습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치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는 장면 같았어요. 지훈아. 네, 아버지. 꼭 돌아오실 거야. 도연 자신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었어요. 김태호가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지우는 잠시 도연을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아저씨. 문이 닫히고 도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 어딘가가 답답하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도연은 계속 지훈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그 낡은 공책도요. 왜 자꾸만 마음에 걸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도연은 장부를 펼쳐 김태호 페이지를 봤어요. 대출 원금과 이자, 연체료까지 모든 게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숫자로만 이루어진 차가운 페이지였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연체자 명단에 표시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텐데 오늘은 도저히 펜을 들 수가 없었어요. 지훈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그 낡은 공책을 소중하게 안고 있던 모습도요. 특히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들을 다 적어두고 있다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연은 장부를 덮고 시동을 걸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이런 감정은 이 일을 시작한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수백 명의 채무자를 만났지만 오늘 같은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지훈의 모습에서 뭔가 특별한 걸 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지훈의 얼굴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공책에 쓰여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도요. 특히 그 낡은 공책을 안고 있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텐데 이번만은 달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도연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보통은 일어나자마자 그날 방문할 채무자들의 명단을 체크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오늘은 김태호 파일만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왜 이러지? 도연은 혼잣말을 하며 커피를 마셨어요. 15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거든요. 보통은 채무자를 만나고 나면 바로 다음 단계를 결정했는데 지훈을 만난 후로는 계속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사무실에 출근해서도 도연은 집중이 안 됐어요. 다른 업무들을 처리하면서도 자꾸만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연은 동네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왜 그 아이가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걸까요? 지금까지 수많은 채무자들을 만났는데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은 없었거든요. 오늘 저녁 도연은 동업자 박철수와 만나기로 했어요. 정기적으로 만나서 업무를 점검하는 자리였거든요. 약속 장소는 시내 한 술집이었습니다. 도연아, 요즘 왜 이래? 표정이 영 안 좋은데? 박철수는 도연보다 3살 많은 58세였어요. 이 바닥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죠. 냉정하고 계산적인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키가 크고 덩치도 좋아서 협상할 때 위압감을 주는 타입이었어요. 별일 아니야. 도연은 대충 대답하며 소주잔을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별일 아니긴. 요즘 실적이 영 안 좋던데? 박철수가 노트북을 펼치며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이런 체계적인 관리가 그의 강점이었죠. 김태호 건은 어떻게 됐어? 박철수가 장부를 펼치며 물어봤어요. 그게 좀 복잡해. 도연이 망설이며 대답하자 박철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복잡하다고? 뭐가 복잡해? 돈 못 받으면 가재도구라도 싹 빼오면 되잖아. 박철수의 말은 차갑고 현실적이었어요. 이 업계에서는 당연한 수순이었거든요. 그런데 집에 아이가 있더라고. 아이? 그게 뭔 상관이야? 박철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13살짜리 애가 혼자서 집을 지키고 있어. 어머니는 아프고. 도연이 설명하자 박철수는 비웃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연 가지고 있는 놈들이 한둘이야? 우리가 복지사야? 박철수의 말에 다른 동료들도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 자리에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 있었거든요. 도연이가 물렁해졌나? 예전에는 그런 거 신경 안 썼는데 옆자리에 앉은 김형이 놀리듯 말했어요. 김형은 40대 후반으로 이 일을 10년 넘게 해온 사람이었어요. 맞아, 도연이 달라졌어. 요즘 회수율도 떨어지고. 다른 동료가 거들었어요. 아니야, 그냥. 도연은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자신도 왜 이런 기분인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도연아, 정신 차려. 이 바닥이 그런 감정으로 되는 곳이야? 박철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돈은 돈이고 사람은 사람이야. 섞으면 안 돼. 박철수의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20년 넘게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너도 이 일 15년째 하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데? 박철수가 도연을 설득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면 누가 돈을 회수해? 대출회사들이 우리한테 맡기는 이유가 뭔데? 박철수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우리가 망해. 사연 들어주다가 돈 못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한번 물러서면 소문나서 다른 놈들도 만만하게 봐. 동료들의 말을 들으면서 도연은 점점 압박감을 느꼈어요. 이들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거든요. 이 일의 기본 원칙이었으니까요. 특히 요즘 같은 때는 더 철저하게 해야 해. 박철수가 덧붙였어요. 경기가 안 좋아서 연체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우리가 느슨하게 하면 감당 안 돼. 박철수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어요. 최근 연체율 통계였습니다. 봐, 이번 달 연체율이 작년 같은 달보다 30% 늘었어.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일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 수치로 보여주니 현실이 더 명확해졌어요. 도연도 그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집은 내가 처리할게. 박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뭐? 너 대신 내가 가서 처리하겠다고. 가재도구든 뭐든 빼와서 돈으로 바꿀 거야. 박철수의 말에 도연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니야, 내가 할게. 너 제대로 할 수 있어? 아까 말 들어보니 완전히 물렁해졌는데. 박철수는 도연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할 수 있어. 시간만 좀 더 달라고. 시간? 벌써 석 달이나 지났는데 더 기다리라고? 박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리도 대출회사한테 이자 내야 한다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망해. 박철수의 말에 도연은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다른 채무자들도 보고 있어. 김태호 건을 대충 넘어가면 아, 저기는 좀 봐주는구나 하고 생각할 거 아니야? 박철수의 지적이 날카로웠어요. 그럼 연쇄적으로 다른 놈들도 버티기 시작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건데? 일주일 줄게. 그때까지 돈 못 받아오면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박철수가 최후 통첩을 내렸어요. 내 방식이 뭔지 알지? 가재도구 다 빼오고 이사 갈 데도 없게 만들어버릴 거야. 박철수의 방식은 업계에서도 유명했어요. 철저하고 가차 없었거든요. 알겠어. 도연은 어쩔 수 없이 동의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연은 계속 생각했어요. 박철수의 말이 맞긴 했어요. 이 일을 할 때는 감정을 섞으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지훈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 작은 몸으로 집을 지키려던 모습, 낡은 공책을 소중하게 안고 있던 모습 말이에요. 왜 나는 그 애가 자꾸 신경 쓰이는 거지? 도연은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도연은 동네 슈퍼를 들렀어요. 지훈이 사는 동네 근처였거든요. 혹시 그 집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아저씨, 301호에 사는 김태호 씨 아세요? 도연이 슈퍼 주인 박 씨에게 물어봤어요. 박 씨는 60대 초반으로 이 동네에서 오래 장사를 해온 사람이었어요. 김태호? 아, 그 집 말이야.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못 본 것 같던데 어디 갔나? 석 달 전에 갑자기 사라졌대요. 도연이 말하자 박 씨는 혀를 찼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그 집은 끝났다니까. 무슨 뜻이에요? 아내는 병들어서 일도 못하고 애는 어리고 김태호가 벌어오는 게 전부였는데 그마저 없어지니까. 박 씨의 설명에 도연은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 아이 어떻게 지내나요? 지훈이? 그 애 참 불쌍해. 어린 게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하더라고. 박 씨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가끔 라면 사러 오는데 제일 싼 걸로만 사가. 그것도 한 개씩? 한 개씩이요? 응.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 가끔 공책이나 펜 같은 것도 사는데 그것도 제일 싼 걸로. 박 씨의 말에 도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지훈이 그렇게 소중하게 안고 있던 공책도 이런 식으로 산 거였구나. 어머니는 많이 아픈가요? 응. 폐에 문제가 있나 봐. 기침 소리가 벽 너머로도 들려. 병원은 안 가나요? 돈이 어디 있어? 김태호가 사라진 후로는 병원비도 못 내고 있을 거야. 박 씨의 말을 들으면서 도연은 상황의 심각성을 더 깊이 깨달았어요. 그런데 아저씨는 왜 그 집에 관심이 있어요? 박 씨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아,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라서요. 도연은 얼버무리며 대답했어요. 그럼 좀 도와주세요. 그 집 정말 어려워요. 박 씨가 간청하듯 말했어요. 특히 지훈이가 안쓰러워. 어린 게 어른 역할을 다 하려고 하니까. 슈퍼를 나오면서 도연은 더욱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지훈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는지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거든요.
그날 밤 도연은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15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김태호의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도연은 그 파일을 보며 고민했습니다. 박철수의 말대로 가재도구를 빼와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선택지가 많지 않았어요. 이 업계에는 엄격한 룰이 있었거든요. 감정을 앞세우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도 일주일이나 시간을 줬으니까 그때까지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도연은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바람소리가 들렸어요. 지훈도 이 바람소리를 들으며 잠들고 있을까요? 아픈 어머니를 돌보느라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있는 건 아닐까요? 도연은 또다시 지훈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그 낡은 공책도요. 왜 그 공책이 자꾸만 마음에 걸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후면 박철수가 직접 나설 거였어요. 그럼 지훈이는 어떻게 될까요? 가재도구마저 빼앗기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도연은 잠들기 전까지 그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이런 고민을 하는 자신이 이상하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 주가 넘도록 도연은 지훈이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박철수가 준 일주일 시한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른 방법으로 상황을 파악해 보기로 했어요. 도연은 지훈이 다니는 학교 근처로 갔어요. 혹시 학교에서 지훈이의 상황에 대해 알 수 있을까 해서였죠. 점심시간쯤 되어서 학교 앞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멀찍이서 학교 담장 너머를 보니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도연은 그 중에서 지훈이를 찾아봤지만 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애는 점심도 못 먹고 있는 건 아닐까? 도연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슈퍼 주인 박 씨의 말을 떠올려 보니 라면도 한 개씩 사갈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한참을 기다리던 중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지훈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과 함께 뛰어노는 게 아니라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도연은 차에서 내려 학교 담장 가까이 다가갔어요. 지훈이는 벤치에 앉아서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 낡은 공책이었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있구나. 도연은 마음이 아팠어요. 또래 아이들은 모두 함께 놀고 있는데 지훈이만 혼자였거든요. 그때 한 선생님이 지훈이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도연은 더 가까이 가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지훈아, 너 또 급식 안 먹었니?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아요, 선생님. 배 안 고파요. 지훈이의 대답에 도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배가 안 고플 리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안쓰러웠거든요. 지훈아, 급식비는 언제 낼 수 있을까? 벌써 2달째인데. 선생님의 말에 지훈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바로 내드릴게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도연은 그 대화를 듣고 상황을 파악했어요. 지훈이가 급식비를 못 내서 급식을 못 먹고 있었던 거였죠. 그럼 우선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하자.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내면 돼. 선생님이 따뜻하게 말했지만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안 받을래요. 지훈이의 자존심이었어요. 어린 나이에도 남의 도움을 받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던 거죠. 선생님이 돌아가고 지훈이는 다시 공책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아이들이 교실로 들어갈 때 도연은 지훈이의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느린 걸 봤어요. 아마 배가 고파서 힘이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도연은 학교 앞 문구점에 들어갔어요. 사장님,
혹시 이 학교 아이들이 자주 오나요? 네, 많이 와요. 왜요? 지훈이라는 아이 아세요? 중학교 1학년인데 도연이 물어보자 문구점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지훈이. 그 애 알죠? 참 착한 애예요. 어떤 아이인가요? 항상 예의 바르고 가격도 꼼꼼히 따져보고 사가요. 돈이 부족한 게 보이는데도 억지로 달라고 하지 않고 문구점 사장의 말에 도연은 지훈이의 성격을 더 알 수 있었어요. 요즘도 자주 와요? 가끔 와요. 공책이나 볼펜 같은 거 사는데 항상 제일 싼 걸로만. 공책을 자주 사나요? 네. 뭔가 열심히 쓰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새 공책을 사가거든요. 도연은 그제서야 알았어요. 지훈이가 그렇게 소중하게 안고 있던 공책이 이렇게 힘들게 산 거였구나. 학교를 떠나면서 도연은 더욱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지훈이가 급식도 못 먹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거든요. 며칠 후 도연은 다시 학교 근처를 갔어요. 이번에는 하교 시간에 맞춰서였습니다. 혹시 지훈이의 하루 일과를 더 알 수 있을까 해서였죠. 하교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우르르 나왔어요. 대부분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집으로 향했지만 지훈이는 역시 혼자였습니다. 지훈이는 학교에서 나와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마트로 향했어요. 도연은 멀찍이서 따라갔습니다. 마트에서 지훈이는 라면 코너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가격표를 보며 계산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결국 지훈이는 제일 싼 라면 한 개를 골랐어요. 그리고 계산할 때 동전을 하나하나 세면서 돈을 냈습니다. 마트를 나온 지훈이는 집으로 향했어요. 도연은 차에서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린아이가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날 저녁 도연은 동업자들과 또 만났어요. 박철수가 김태호 건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됐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도연이 말하자 박철수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아직도 그러고 있어? 도연아, 정말 이상하다. 너답지 않아. 그 집 상황이 정말 심각해. 아이가 급식도 못 먹고 있어. 도연이 설명하자 다른 동료들이 비웃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급식비까지 대줘야 해? 도연이 완전히 이상해졌네. 예전에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썼는데. 동료들의 반응에 도연은 더욱 고립감을 느꼈어요. 마지막 경고야. 박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야. 그때까지 돈 못 받아오면 내가 직접 처리할 거야. 박철수의 최후 통첩에 도연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책상에 앉아 고민했어요.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지훈이를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도연은 자신의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이 꽤 있었습니다. 김태호의 빚을 대신 갚아줄 수도 있을 만큼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동업자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그리고 회사 룰도 어기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 아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계속 볼 수는 없어. 도연은 점점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지켜온 원칙을 깨뜨리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훈이가 급식도 못 먹고 공부하는 모습, 혼자서 라면을 사러 가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된 걸까? 도연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15년 동안 수많은 채무자를 만났는데 왜 유독 지훈이만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걸까요? 새벽까지 고민하던 도연은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내일은 직접 지훈이를 만나서 이야기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멀리서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더라고요. 사채업자라는 신분을 밝히면 지훈이가 무서워할 테니까요.
도연은 아침이 올 때까지 그런 고민에 잠겨 있었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압박감과 지훈이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두어 주가 흐르면서 도연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박철수가 정한 금요일 시한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지훈이에 대한 걱정은 오히려 커져만 갔습니다. 오늘은 좀 더 직접적으로 상황을 파악해 보기로 했어요. 도연은 지훈이네 집 근처 골목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어요. 혹시 지훈이의 어머니 상태는 어떤지, 집안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더 자세히 알고 싶었거든요. 오전 시간대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지훈이는 학교에 간 상태였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가끔 기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쯤 되어서 지훈이가 급하게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학교에서 일찍 나온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이상함을 느끼며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지훈이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큰 소리로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엄마. 지훈이의 다급한 목소리에 도연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 같았거든요. 잠시 후 지훈이가 다시 집에서 나왔어요. 이번에는 더욱 급한 모습이었습니다. 근처 약국으로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도연은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약국으로 따라갔어요. 지훈이가 약사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열 내리는 약 주세요. 제일 싼 걸로요. 지훈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열이 나는데? 약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많이 뜨거워요. 그리고 기침도 계속하시고 병원에는 안 가셨어? 약사의 질문에 지훈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돈이 없어서요. 지훈이의 솔직한 대답에 약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일단 해열제하고 기침약 줄게. 하지만 심하면 꼭 병원에 가야 해. 얼마예요?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8,000원이야. 약사의 대답에 지훈이는 주머니를 뒤졌어요. 동전들을 하나하나 세어봤지만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7,000원밖에 없는데 혹시 더 싼 약은 없나요? 지훈이의 간절한 부탁에 약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됐어. 7,000원만 내. 나머지는 괜찮아. 약사의 배려에 지훈이는 고개를 깊게 숙여 인사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지훈이가 약을 들고 급하게 집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보며 도연은 가슴이 아팠어요. 어린아이가 아픈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다니. 도연은 약국으로 들어갔어요. 아저씨, 방금 전 그 아이 아세요? 지훈이? 응, 가끔 와. 어머니 약 사러. 약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많이 아픈가 봐요? 응, 꽤 오래됐어. 폐 쪽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있어. 약사의 설명에 도연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그 아이가 혼자 다 감당하고 있어요? 그렇지. 아버지는 몇 달 전에 사라졌다고 하고. 참 안쓰럽지. 약사도 지훈이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어요. 가끔 약값도 없을 때가 있어서 그냥 주기도 해. 어린 게 어떻게 해. 도연은 약국을 나와 다시 지훈이네 집 근처로 갔어요. 집 안에서는 기침 소리가 더 자주 들렸습니다. 그리고 지훈이가 어머니를 달래는 목소리도 들렸어요. 엄마, 약 가져왔어. 이거 드시고 좀 나아지실 거야. 지훈이의 목소리에는 애처로움이 묻어 있었어요. 지훈아, 미안해. 엄마가 이래서. 약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이의 어머니였죠. 괜찮아요, 엄마. 엄마는 아프지 말고 빨리 나으시기만 하면 돼요. 지훈이가 어머니를 위로하는 모습에 도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지훈이가 다시 나왔어요. 이번에는 마트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멀찍이서 따라갔어요.
마트에서 지훈이는 죽을 사고 있었어요. 아픈 어머니를 위해서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일 싼 인스턴트 죽이었어요. 계산할 때도 동전을 하나하나 세면서 돈을 냈어요.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훈이의 뒷모습은 너무나 작고 약해 보였어요.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도연은 박철수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도연아, 내일이 마지막이야. 준비는 됐지? 박철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안 돼.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 내일 아침에 내가 직접 가서 처리할 거야. 박철수의 말에 도연은 당황했어요. 내가 할게. 너는 그냥 안 믿어. 너 요즘 이상해. 완전히 물러졌어. 박철수는 도연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그 집으로 갈 거야. 너도 같이 와. 박철수가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도연은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내일이면 정말 끝이었습니다. 박철수가 나서면 지훈이네 집은 완전히 망가질 거였어요. 그날 밤 도연은 지훈이네 집 근처를 다시 갔어요. 혹시 마지막으로 상황을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집 안에서는 여전히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지훈이가 어머니를 돌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엄마, 물 좀 드세요. 고마워, 지훈아. 너가 있어서 엄마가 버틸 수 있어. 엄마, 아버지 언제 돌아오실까요? 지훈이의 질문에 어머니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모르겠다, 지훈아. 하지만 우리끼리라도 잘 버텨보자.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그 대화를 들으며 도연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 가족에게는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었거든요. 김태호가 빚을 지고 도망간 것뿐인데 남겨진 가족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어요. 도연은 차 안에서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어요. 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던 시절 말이에요. 그때도 이렇게 힘들었었죠. 내가 지훈이만 했을 때도 이랬나? 도연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조금씩 떠올랐습니다. 아픈 어머니를 돌보며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던 그 시절이요. 그때 도연도 지훈이처럼 작은 공책에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적었었어요. 돌아오지 않을 아버지를 기다리며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책이 그렇게 마음에 걸렸구나. 도연은 이제야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지훈이에게서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본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깊숙이 넣어둔 낡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시절 썼던 일기장이 들어 있었어요. 도연은 그 일기장을 펼쳐봤어요. 어린 글씨로 쓰여진 내용들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빨리 돌아와 주세요. 엄마가 아픈데 저 혼자서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도 아버지를 기다렸는데 오지 않으셨어요. 언제 오실까요? 엄마가 기침을 너무 많이 해요. 병원에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어린 도연이 쓴 글들이 지금의 지훈이 상황과 너무나 비슷했어요. 도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왜 지훈이에게 이렇게 마음이 쓰였는지 이제 알겠어. 도연은 마침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지훈이는 어린 시절의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도연은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내일 박철수가 오기 전에 먼저 지훈이를 만나서 모든 걸 해결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지훈이 가족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15년 동안 지켜온 원칙을 깨뜨리더라도 말이에요. 한 달여 고민 끝에 도연은 마침내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 왔어요. 오늘 밤이 지나면 박철수가 직접 나설 예정이었거든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장부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김태호의 페이지를 보면서
지난 한 달간의 고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소주병은 이미 반 이상 비어 있었어요. 15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는데 도연은 혼잣말을 하며 소주잔을 또다시 비웠어요. 항상 냉정하고 계산적이었던 자신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책상 위에는 어제 꺼내본 어린 시절 일기장이 놓여 있었어요. 그 일기장을 보면 볼수록 지훈이와 자신의 어린 시절이 겹쳐 보였습니다. 특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담긴 글들이 마음을 흔들었어요. 내가 지훈이만 했을 때도 저렇게 힘들었지. 도연은 과거를 더 자세히 떠올렸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우울증과 함께 여러 병에 시달렸죠. 11살의 도연이 모든 걸 감당해야 했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픈 어머니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때로는 아르바이트까지 해야 했어요. 친구들과 놀 시간도 없었고 늘 혼자였죠. 그때 도연도 작은 공책에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적었었어요. 아버지, 빨리 돌아와 주세요. 엄마를 혼자 돌보기 힘들어요. 오늘도 엄마가 울었어요.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하면서요. 그런 절절한 마음들이 담겨 있었죠. 도연은 일기장의 한 페이지를 천천히 읽어봤어요. 오늘 엄마가 또 쓰러졌어요. 119를 부르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못 불렀어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도와주셨지만 병원비는 낼 수 없었어요. 내가 엄마를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정말 보고 싶어요. 어린 글씨로 쓰여진 그 문장을 보며 도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지금의 지훈이도 똑같은 심정일 거였거든요. 아니, 어쩌면 더 힘들 수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죽은 게 아니라 버리고 간 거니까요. 그때 누군가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도연은 그때를 떠올렸어요. 정말 절망적이었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어머니와 함께 버텨냈고 결국 성인이 되어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어린 시절 빚 때문에 고생했던 도연이 사채업자가 된 거였죠. 돈의 무서움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압박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였어요. 도연은 장부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훈이도 지금쯤 아픈 어머니 옆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을까요? 혹시 그 공책에 또 무슨 글을 쓰고 있을까요? 내가 정말 이럴 수 있나? 도연은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지훈이의 얼굴을 떠올리면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작은 몸으로 집안을 지키려는 모습, 낡은 공책을 소중하게 안고 있던 모습, 급식비가 없어서 혼자 점심시간을 보내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도연은 소파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갔어요. 그리고 장부에서 김태호의 페이지를 천천히 찾았습니다. 그 페이지를 보며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제 끝이야. 도연은 그 페이지를 잡고 찢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쉽게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15년간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결국 도연은 페이지를 찢지 못하고 장부를 다시 덮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내일 아침에는 반드시 지훈이를 도와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15년 만에 인생의 큰 전환점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도연은 지훈이네 집으로 향했어요. 박철수가 오기 전에 먼저 상황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집을 나섰지만 여전히 떨렸어요. 길을 가다가 우연히 한 가족을 봤어요. 아버지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에게 뭔가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웃으며 들어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도연은 멈춰섰어요. 저런 평범한 일상이 지훈이에게는 없구나. 도연은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 지훈이는 그 모든 걸 잃었던 거죠. 아니, 정확히는 아버지가 버리고 간 거였어요. 그 가족이 지나간 후에도 도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와 손을 잡고 걸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그 행복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죠. 지훈이도 그랬을 거야. 갑자기 모든 게 변해버린 거지. 도연은 지훈이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지훈이네 집 근처에 도착하니 박철수의 차가 이미 와 있었어요. 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온 거였어요. 저 사람 정말 서두르는군. 도연은 박철수의 성급함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죠. 박철수는 원래 일 처리가 빠르고 철저한 사람이었거든요. 박철수, 도연이 급하게 달려가자 박철수가 돌아봤어요. 늦었네. 나는 이미 준비 다 했어. 박철수 옆에는 짐을 나르는 일꾼들이 서 있었어요. 가재도구를 빼내려고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트럭까지 가져온 걸 보니 정말 모든 걸 가져갈 생각인 것 같았어요. 잠깐만, 내가 먼저 이야기해 볼게. 도연이 말했지만 박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이미 충분히 기회를 줬어. 너한테 맡겨뒀다가 시간만 낭비했잖아. 박철수는 도연을 전혀 믿지 않고 있었어요. 한 달 동안 뭘 한 거야? 그냥 망설이기만 하고. 박철수의 질책에 도연은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박철수가 일꾼들에게 신호를 보내려던 그때 지훈이가 학교에서 뛰어왔어요. 오늘은 토요일이라 수업이 일찍 끝났던 모양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지훈이가 낯선 사람들을 보며 경계심을 드러냈어요. 특히 트럭과 일꾼들을 보고는 무슨 일인지 직감한 것 같았어요. 우리는 내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야. 박철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감정 하나 없는 목소리였어요. 아버지는 안 계신데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고 있어. 그래서 대신 짐을 가져가려고 왔어. 박철수의 말에 지훈이는 당황했어요. 짐을 가져간다고요? 왜요? 돈을 못 갚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박철수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15년 넘게 이 일을 해온 베테랑다운 차가운 태도였죠. 하지만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아버지가 혼자 하신 일인데. 지훈이가 억울해하며 말했지만 박철수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상관없어.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걱정 마. 가족이니까 책임져야지. 박철수의 논리는 이 업계의 일반적인 논리였어요. 하지만 도연에게는 너무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너희가 여기서 계속 살 수도 없어. 월세도 밀렸을 테고. 박철수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김태호가 사라진 후 이 가족이 월세를 낼 수 있을 리 없었거든요. 박철수가 일꾼들에게 시작하라고 지시했어요. 안 돼요. 지훈이가 문 앞을 막아섰어요. 작은 몸이지만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엄마가 아프신데 어떻게 살아요? 가져갈 게 뭐가 있다고. 지훈이의 간절한 목소리에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훈이의 모습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이 보였거든요. 박철수, 그만해.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뭐? 박철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연을 봤어요. 이 집은 건드리지 마. 도연아, 너 정말 미쳤어? 박철수는 화가 났어요. 동업자가 공개적으로 자신을 막고 있었거든요. 미쳤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 집은 안 돼. 도연이 단호하게 말하자 박철수는 더욱 화가 났어요. 그럼 내가 대신 갚을 거야? 3천만 원을? 박철수의 질문에 도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3천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곧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래,
내가 갚을게. 도연의 대답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지훈이도 박철수도 일꾼들도 말이에요. 너 정말 미친 거야? 왜 남의 빚을 내가 갚아? 박철수가 소리쳤어요. 이유는 말할 수 없어. 하지만 내 결정이야. 도연은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여기 돈 있어. 바로 이체해 줄게. 도연의 진심을 본 박철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15년 동안 알고 지낸 동업자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거든요. 도연아, 너 정말 이 일 그만두는 거야? 아마도. 도연의 대답에 박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친놈. 15년 만에 완전히 이상해졌네. 감정에 휘둘려서 박철수는 일꾼들을 데리고 떠났어요. 하지만 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도연아, 이 바닥에서 감정적으로 하면 망해.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박철수가 떠나고 지훈이는 도연을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아저씨, 왜 그러셨어요? 지훈이의 질문에 도연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도연은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어요. 그때도 누군가 이렇게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말 고맙습니다. 지훈이가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도연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결단을 내린 도연이었지만 그 후폭풍은 예상보다 컸어요. 지훈이 가족을 구해낸 건 다행이었지만 이제 도연은 완전히 다른 문제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박철수와 결별한 지 며칠이 지나자 업계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강도연이 완전히 이상해졌다. 감정에 휘둘려서 남의 빚을 대신 갚아줬다는 이야기들이 퍼졌죠. 도연은 사무실에 나가기가 부담스러웠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리해야 할 일들이 많았어요. 도연아, 정말 그런 거야? 사무실에 들어서자 김형이 물어봤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였죠. 뭐가? 3천만 원을 내가 대신 냈다는 거 말이야. 김형의 질문에 주변 동료들도 귀를 기울였어요. 모두들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도연의 간단한 대답에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미친 거 아니야? 왜 남의 빚을 내가 갚아? 다른 동료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 도연은 자세한 설명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개인적인 이유라니? 그게 말이야? 동료들은 납득하지 못했어요. 이 업계에서 15년을 버텨온 도연이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박철수가 엄청 화났던데 너 때문에 체면 구겨졌다고. 김형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박철수가 뭐라고 하던 너를 완전히 끝장내겠다고 하더라. 업계에서 매장시키겠다고. 김형의 말에 도연은 예상했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박철수가 그럴 만했거든요. 그리고 윗선에서도 너 때문에 난리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업계에는 엄격한 서열과 룰이 있었어요. 도연의 행동은 그 룰을 정면으로 깬 거였죠. 점심시간에 도연은 혼자 밖으로 나갔어요. 식당에서도 동료들과 함께 있기가 불편했거든요. 근처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잘한 일일까? 도연은 자신의 선택을 되돌아봤어요. 후회는 없었지만 앞으로가 걱정되긴 했어요. 이 일을 그만두면 뭘 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봤습니다. 여보세요? 아저씨, 저 지훈이에요. 지훈이의 목소리에 도연은 깜짝 놀랐어요. 지훈아?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명함에 적혀 있었어요. 그때 주고 가셨잖아요. 도연은 그제서야 생각났어요.
처음 방문했을 때 습관적으로 명함을 준 거였죠. 무슨 일이야? 그냥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지훈이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병원에도 갈 수 있게 됐고요. 도연이 준 돈으로 지훈이 어머니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그래, 다행이다. 아저씨, 혹시 괜찮으시면 우리 집에 한번 오세요. 엄마가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세요. 지훈이의 초대에 도연은 망설였어요. 아직 마음의 정리가 완전히 되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시간 되면 갈게. 네, 언제든지 좋아요. 전화를 끊고 도연은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적어도 지훈이 가족은 잘 지내고 있다는 게 다행이었거든요. 오후에 사무실로 돌아오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동료들이 수군거리며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도연아, 큰일 났어. 김형이 급하게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야? 박철수가 윗선에 너를 고발했어.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김형의 말에 도연은 깜짝 놀랐어요. 횡령이라고? 내가 언제? 3천만 원을 내 개인 돈이 아니라 회사 돈으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도연은 황당했어요. 분명히 자신의 개인 통장에서 이체한 거였는데 말이에요. 증거도 있어? 박철수가 뭔가 조작한 것 같아. 어쨌든 내일 조사받으러 가야 한대. 이 업계에는 나름의 자체적인 규율기구가 있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그곳에서 조사하고 처벌을 결정했죠. 이거 심각해. 횡령으로 걸리면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돼. 김영의 걱정에 도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박철수가 정말 끝까지 가려는 모양이었어요. 그날 저녁 도연은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박철수의 고발이 사실이라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이 업계에서는 횡령만큼 큰 죄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도연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지훈이를 도운 건 옳은 일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도연은 업계규율기구에 출석했어요. 엄숙한 분위기의 사무실에서 몇 명의 간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도현, 내가 김태호 건에서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간부 중 한 명이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개인 돈으로 했습니다. 도연이 해명했지만 간부들은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박철수의 증언에 따르면 내가 회사 금고에서 현금을 가져갔다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도연은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박철수가 거짓 증언을 하고 있었거든요. 증거를 제시해봐라. 간부가 요구했지만 도연은 마땅한 증거가 없었어요. 은행 이체 기록은 있었지만 그 돈의 출처를 증명하기는 어려웠거든요. 조사는 오래 걸렸어요.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관련 서류들을 검토당했습니다. 도연은 성실하게 답변했지만 상황이 불리했어요. 일주일 후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 간부가 말하며 조사를 마쳤어요. 규율기구를 나오면서 도연은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정말 업계에서 매장당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에서 박철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연아, 어떻게 됐어? 박철수는 승리자의 여유를 보이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도연이 물어보자 박철수는 비웃었어요. 내가 먼저 룰을 깬 거잖아. 이 바닥에서 감정으로 일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그래도 거짓 증언까지 할 필요가 있어? 거짓 증언? 난 그냥 내가 본 걸 말한 거야. 박철수는 뻔뻔했어요. 도연아,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정신 차리면 봐줄 수 있어. 박철수가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 같았어요. 그 대신 지훈이네 집 가재도구는 가져와야 해. 그게 조건이야. 박철수의 조건에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그럼 내 인생 끝이야. 이 바닥에서 매장당하고 다른 일도 못할 거야. 박철수의 협박에도 도연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렇게 살겠어. 도연의 대답에 박철수는 화가 났어요. 미친놈. 정말 끝까지 가려고? 응, 끝까지 갈 거야. 박철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차에 타고 떠났습니다. 도연은 주차장에 혼자 남아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정말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어요. 15년간의 삶을 완전히 바꿔야 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지훈이를 도운 건 분명히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연은 지훈이네 집 근처를 지나갔어요. 집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지훈이와 어머니가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을 지켜준 거야. 도연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그 일이 있기 전을 생각해 보니 도연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업계와의 전면전을 앞두고 있는 지금, 도연은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밤 도연은 집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내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의 물건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죠.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추억의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도연이 7살 때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도연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때는 정말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아버지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죠. 어머니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고요. 도연아, 아버지가 돌아오면 놀이공원에 가자. 아버지가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죠. 도연이 11살 되던 해 겨울,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퇴근길에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트럭에 치인 거였죠. 그날이 도연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뀐 날이었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우울증에 시달리며 집에서 나오지도 못했죠. 가끔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울기도 했어요.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어머니가 아버지 사진을 보며 우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11살 도연에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부터 도연이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장보기, 집안일, 아픈 어머니 돌보기까지. 친구들이 놀고 있을 때 도연은 늘 집에서 어머니를 돌봤죠. 엄마, 밥 드세요. 도연아, 미안해. 엄마가 이래서. 괜찮아요, 엄마.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11살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지만 도연은 그렇게 말해야만 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돈 문제였어요.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은 장례비와 병원비로 다 사라졌고 어머니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도연은 신문 배달을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신문을 돌렸죠. 겨울에는 손이 얼어서 신문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지만 참았어요. 우리 도연이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어머니가 가끔 미안해하며 울었지만 도연은 괜찮다고 웃어 보였어요. 그때 도연도 작은 공책에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어요. 지훈이가 쓰는 것과 똑같은 낡은 공책이었죠. 아버지, 보고 싶어요. 엄마가 많이 아파요. 제가 잘 돌보고 있지만 혼자서는 힘들어요. 오늘 엄마가 또 울었어요. 아버지 생각 때문이래요. 저도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아버지,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제가 할게요. 어린 글씨로 쓰여진 그 편지들을 보며 도연은 지금도 가슴이 아팠어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상황은 더 어려워졌어요. 어머니의 병이 악화됐거든요. 우울증뿐만 아니라 몸도 약해져서 자주 쓰러졌어요. 엄마, 병원에 가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니? 제가 돈 벌어 올게요. 도연은 신문 배달 외에도 여러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전단지 배포, 음식점 설거지,
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큰 일이 생겼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간 거였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병원비가 문제였죠. 보호자분, 입원비가 3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도연은 절망했어요. 300만 원이라는 돈은 도연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거든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치료는 받으실 수 있지만 나중에 병원비를 내셔야 해요. 의사도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결국 도연은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대부분 거절당했죠. 도연아,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서 미안하다, 도연아. 나중에 여유 생기면. 친척들의 차가운 반응에 도연은 절망했어요. 정말 의지할 곳이 없었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말했어요. 도연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퇴원하자. 안 돼요, 엄마. 치료받으셔야 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 그냥 집에서 쉬면 나아질 거야. 어머니는 아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했어요. 결국 도연은 사채를 알아봤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미성년자인 도연에게 돈을 빌려주는 곳은 없었어요. 그때 한 사채업자가 말했어요. 애가 돈이 급하구나. 어머니가 보증을 서주면 빌려줄 수 있어. 어머니는 아프셔서 못 나오세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미안하다. 사채업자도 규칙이 있었어요. 아무리 어려운 사정이 있어도 절차는 지켜야 했거든요. 결국 도연은 어머니를 억지로 모시고 나와서 돈을 빌렸어요. 이자가 엄청났지만 어쩔 수 없었죠. 엄마, 제가 꼭 갚을게요. 도연아,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괜찮아요. 제가 다 해결할 거예요. 그때부터 도연은 정말 죽을 만큼 일했어요. 학교 끝나면 바로 아르바이트를 했고 주말에도 쉬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채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원금 300만 원이 1년 만에 600만 원이 됐죠. 도연아, 이자 밀렸는데 언제 낼 거야? 사채업자가 집에 찾아와서 독촉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갚을게요. 도연은 절실하게 부탁했지만 사채업자는 차가웠어요. 기다려달라고? 사업이 자선사업이야? 그때 도연은 사채업자들의 냉정함을 직접 경험했어요. 아무리 어려운 사정이 있어도 돈은 돈이었거든요. 결국 어머니가 나서서 빌어야 했어요.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이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아주머니, 감정으로는 안 돼요. 룰이 있어요. 사채업자의 말에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제발이요. 우리밖에 갈 데도 없어요. 그 모습을 본 도연은 분노와 절망을 동시에 느꼈어요. 어머니가 무릎을 꿇는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때 도연은 결심했어요. 나도 커서 돈을 벌면 저 사람들처럼 될 거야. 그래야 더 이상 무릎 꿇지 않아도 돼. 아이러니하게도 그때의 상처가 도연을 사채업자로 만든 거였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연은 바로 이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심부름꾼부터 시작해서 15년 만에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거였죠. 그 과정에서 도연은 점점 냉정해졌어요. 감정을 버리고 오직 돈으로만 생각하게 됐죠. 그래야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훈이를 만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지훈이에게서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본 거였죠. 그때 누군가 나를 도와줬다면 어땠을까? 도연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그때 누군가 무료로 어머니를 치료해줬다면, 사채에 손을 대지 않아도 됐다면, 어머니가 무릎 꿇지 않아도 됐다면, 지금 도연이 지훈이에게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어요. 어린 시절 자신이 간절히 바랐던 도움을 지훈이에게 주고 있는 거였죠. 상자를 정리하면서 도연은 어린 시절 썼던 공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봤어요.
아버지, 이제 저도 어른이 됐어요. 엄마를 지킬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아직도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그 마지막 편지를 보며 도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도연이 지훈이를 도운 건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 자신이 받지 못했던 도움을 지훈이에게 주고 싶었던 거였어요. 내일 업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상관없었어요. 도연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거든요. 신고 후 며칠이 지나자 업계 규율기구의 최종 결정이 내려졌어요. 예상했던 대로 도연에게 불리한 결과였습니다. 박철수의 거짓 증언이 받아들여진 거였죠. 강도연 횡령 혐의가 인정되어 업계에서 영구 제명 처분을 받았다. 규율기구 간부의 차가운 선고에 도연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어차피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박철수에게 김태호 건의 모든 권한을 이양한다. 이 말은 박철수가 지훈이 가족을 다시 괴롭힐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도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규율기구를 나온 도연은 급하게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훈아, 나야.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급해 보이는데요. 혹시 이상한 사람들이 또 왔어? 아니요, 아직은 괜찮아요. 왜요? 도연은 안도했지만 곧 박철수가 움직일 거라는 걸 알았어요. 지훈아, 며칠 동안 조심해. 혹시 모르는 사람이 오면 절대 문 열지 마. 네, 알겠어요. 그런데 아저씨는 괜찮으세요? 지훈이의 걱정에 도연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응, 아저씨는 괜찮아. 너희만 조심하면 돼. 전화를 끊고 도연은 대책을 생각해 봤어요. 박철수가 어떤 방법으로 나올지 예상이 안 됐거든요. 그날 오후 도연은 사무실을 정리하러 갔어요. 영구 제명 처분을 받았으니 개인 물건들을 가져가야 했거든요. 사무실에는 김형만 있었어요. 다른 동료들은 도연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김형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괜찮아. 어차피 예상했던 일이야. 도연은 태연하게 대답하며 책상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박철수가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 조심해. 김형의 경고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훈이네 집으로 갈 거래. 이번에는 정말 깔끔하게 정리하겠다고 하더라. 김형의 말에 도연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언제? 오늘 저녁이래. 도연이 없을 때 후딱 끝내겠다고. 도연은 급하게 짐을 정리하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지훈이를 보호해야 했거든요. 지훈이네 집으로 가는 길에 도연은 박철수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집 근처에 도착하니 정말 박철수의 차가 와 있었어요. 이번에는 일꾼들을 더 많이 데려온 것 같았어요. 도연은 급하게 뛰어갔어요. 집 앞에서는 이미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안 돼요. 가져가시면 안 돼요. 지훈이가 필사적으로 막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린아이가 어른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애가 나서지 마. 어른들이 하는 일이야. 박철수가 차갑게 말하며 일꾼들에게 지시했어요. 빨리 해. 시간 없어. 일꾼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지훈이가 몸으로 막았어요. 안 돼요. 이건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너희 아버지가 빚을 졌으니까 우리 집이야. 박철수의 말에 지훈이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건 아버지가 하신 일이고 저희는 몰랐어요. 몰랐다고? 가족이면 다 책임져야지. 박철수는 무자비했어요. 그때 집안에서 지훈이 어머니가 나왔어요. 많이 좋아진 것 같았지만 아직 약해 보였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아이가 무슨 잘못이에요? 김영숙이 간절하게 부탁했지만 박철수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아주머니, 감정에 호소하지 마세요. 우리도 사업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아이도 있고. 그건 아주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박철수의 냉정함에 영숙이는 절망했어요. 일꾼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지훈이는 계속 막으려고 했지만 힘에 부쳤어요. 엄마, 아버지의 물건들이에요. 지훈이가 울부짖으며 아버지의 사진과 물건들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건 아버지가 쓰던 거예요. 가져가시면 안 돼요. 지훈이의 절규에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박철수, 도연이 큰 소리로 부르자 모든 사람이 돌아봤어요. 도연? 너 왜 여기 와? 박철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만해. 그만하라고. 너 지금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명령해? 박철수는 비웃었어요. 너는 이미 업계에서 쫓겨났잖아. 여기 올 자격도 없어. 자격이고 뭐고 그냥 그만둬. 도연이 단호하게 말하자 박철수는 화가 났어요. 왜? 내가 뭔데? 그냥 사람으로서 하는 말이야. 도연의 말에 박철수는 크게 웃었어요. 사람으로서? 이 바닥에서 15년 일하고도 그런 소리 해? 박철수가 일꾼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계속해. 저놈은 신경 쓰지 마. 일꾼들이 다시 움직이자 도연이 그들을 막아섰어요. 못 지나가게 해. 비켜. 일꾼 중 한 명이 도연을 밀쳤어요. 하지만 도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엄마랑 집 안으로 들어가. 도연이 지훈이에게 말했지만 지훈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저씨, 저도 도와드릴게요. 지훈이의 말에 도연은 마음이 아팠어요. 안 돼. 너는 다칠 수 있어. 하지만 지훈이는 도연 옆에 서서 함께 막아섰어요. 이건 우리 집이에요. 아무도 못 가져가요. 지훈이의 당당한 모습에 박철수는 더욱 화가 났어요. 애까지 나서네.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겠어. 박철수가 지훈이에게 다가오자 도연이 그를 막았어요. 지훈이한테 손대지 마. 그럼 내가 비켜. 안 그러면 너부터 정리할 거야. 박철수의 협박에도 도연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해보든지. 도연의 도전에 박철수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이 자식이. 박철수가 주먹을 휘둘렀어요. 도연이 피했지만 완전히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저씨. 지훈이가 소리쳤어요. 도연은 입꼬리에서 피가 났지만 계속 막아섰어요. 지훈아, 112에 신고해. 네. 지훈이가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신고했어요. 여보세요, 112죠? 폭행 사건이에요. 박철수는 지훈이의 신고를 보고 더욱 다급해졌어요. 이 새끼가 신고까지 했어. 박철수가 지훈이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도연이 몸으로 막았어요. 지훈이한테는 절대 손대지 마. 도연과 박철수가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일꾼들도 개입했어요. 도연 씨, 그만하세요. 일꾼들이 도연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도연은 계속 저항했어요. 이 아이들은 아무 잘못 없어. 박철수가 의자를 들어 도연을 치려고 했을 때 지훈이가 몸으로 막아섰어요. 안 돼요. 지훈아, 위험해. 도연이 지훈이를 밀어내려는 순간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다. 박철수는 당황해서 의자를 던졌어요. 도연이 그것을 막으려다가 팔을 다쳤습니다. 으악! 도연이 고통스러워하는 소리에 지훈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저씨! 경찰들이 도착해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거기 다 그만. 손들어. 경찰관들이 박철수와 일꾼들을 제압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경찰이 상황을 물어보자 지훈이가 설명했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 집 물건을 억지로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아저씨를 때렸어요. 지훈이의 증언과 현장 상황을 보고 경찰은 박철수를 체포했어요. 폭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철수는 연행되면서도 도연을 노려봤어요. 도연아, 이게 끝이 아니야.
기억해둬. 박철수의 협박에도 도연은 담담했어요. 응급차가 와서 도연을 병원으로 옮겼어요. 지훈이와 어머니도 함께 갔습니다. 아저씨, 많이 아파요? 지훈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도연이 웃으려고 했지만 아픈 게 역력했어요. 미안해, 지훈아. 너까지 위험하게 만들어서. 무슨 말씀이에요? 아저씨가 우리를 지켜주신 거잖아요. 지훈이의 말에 영숙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저씨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괜찮아요. 당연한 일한 거예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도연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박철수도 체포됐고 지훈이 가족도 안전했거든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지훈이가 안도의 표정으로 말했어요. 응, 이제 너희들은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도연도 후련한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도연의 새로운 시작이었죠.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도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박철수가 구속되면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많은 진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박철수의 다른 불법 행위들도 밝혀지면서 업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연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 며칠간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팔에 깁스를 한 채로 미래를 고민하고 있었죠. 15년간 해온 일을 완전히 그만두게 된 상황에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지훈이가 매일 안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저씨, 오늘은 좀 어때요? 아픈 데 없으세요? 지훈이의 따뜻한 관심에 도연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응, 많이 좋아졌어. 너는 학교 잘 다니고 있어? 네. 이제 급식도 정상적으로 먹고 있어요. 친구들이랑도 같이 놀고요. 지훈이의 밝은 목소리에 도연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엄마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병원에서 정기 검진도 받으시고 약도 제때 드시고 있어요. 정말 다행이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지훈이의 감사 인사에 도연은 괜히 부끄러워졌어요. 며칠 후 김형이 도연을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옛 동료였죠. 도연아, 어떻게 지내? 그럭저럭. 너는 어때? 나야 뭐 그냥 살지. 그런데 업계가 난리야. 김형이 최근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박철수가 구속되면서 다른 비리들도 줄줄이 터지고 있어. 검찰에서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그래. 그리고 너 이야기도 많이 나와. 사실은 내가 옳았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김영의 말에 도연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박철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였는지 다 드러나고 있거든. 너만 당한 게 아니었어. 그렇구나. 그런데 너는 앞으로 뭐 할 생각이야? 김영의 질문에 도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 이 일 말고는 해본 게 없어서 다른 일 찾기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뭔가는 해야지. 도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도연은 혼자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깁스 때문에 불편했지만 집에만 있기가 답답했거든요. 걷다 보니 어느새 지훈이네 동네 근처에 와 있었어요.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이 향한 것 같았어요. 멀리서 지훈이가 친구들과 함께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밝고 활기차 보였거든요. 야, 지훈아. 이리 와. 친구 중 하나가 지훈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잠깐만. 지훈이가 환하게 웃으며 친구들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니 도연은 마음이 뿌듯했어요. 이제 정말 평범한 아이가 된 것 같았거든요. 도연은 지훈이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굳이 인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연은
작은 택배회사 앞을 지나게 됐어요. 택배기사 모집이라는 벽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택배기사라. 도연은 잠시 생각해 봤어요.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았어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전해주는 일이니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도연은 그 택배회사를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택배기사 지원하러 왔습니다. 아, 네. 잠깐만요. 사장이 도연을 보더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데 택배 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연의 진지한 태도에 사장은 호감을 느꼈어요. 일단 깁스는 언제 풀리나요? 일주일 후면 풀려요. 그럼 깁스 풀리고 나서 시작하시죠. 힘든 일인데 괜찮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도연은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면접을 마치고 나오면서 도연은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일주일 후 도연은 깁스를 풀고 택배회사에 첫 출근했어요. 회사에서 나눠준 유니폼을 입고 트럭에 올라탔을 때의 기분은 새로웠어요. 도연 씨,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선배 기사가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도연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첫날 배송을 나가면서 도연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달랐거든요. 예전에는 두려워하거나 경계하는 눈빛이었는데 지금은 고마워하거나 반가워하는 눈빛이었어요. 아저씨, 고생하세요. 한 아주머니가 따뜻하게 인사해줬어요. 감사합니다. 도연도 웃으며 인사했어요. 이런 느낌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도연은 동네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혼자 조용히 식사하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저씨, 뒤돌아보니 지훈이었어요.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나온 모양이었어요. 지훈아, 여기서 뭐해? 학교 근처인데요. 아저씨야말로 여기서 뭐 하세요? 그리고 이 옷은? 지훈이가 도연의 택배 유니폼을 보며 궁금해했어요. 아, 이거 아저씨 새로 시작한 일이야. 택배 일이요? 응.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전해주는 일이야. 도연의 설명에 지훈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와, 정말 좋은 일이네요. 그래, 너도 그렇게 생각해? 당연하죠. 사람들이 기다리는 물건을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지훈이의 순수한 반응에 도연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저씨, 앉아서 같이 먹어요. 지훈이의 제안에 도연은 기꺼이 같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정말 좋아요. 학교도 재밌고 친구들도 생겼어요. 지훈이가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엄마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가끔 웃으시기도 해요. 정말 다행이다. 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지훈이의 말에 도연은 괜히 부끄러워졌어요. 그리고 아저씨, 저 이거 드릴게요. 지훈이가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어요. 뭐야, 이게? 도연이 펼쳐보니 지훈이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아저씨는 제 두 번째 아버지예요. 그 글을 보는 순간 도연은 눈물이 날 뻔했어요. 지훈아, 아저씨가 저희를 지켜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훈이의 진심 어린 말에 도연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점심을 마치고 지훈이와 헤어진 후 도연은 오후 배송을 계속했어요. 지훈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두 번째 아버지라.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웃고 있었어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따뜻한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오후 배송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도연은 예전 사무실 앞을 지나게 됐어요. 그곳에서 김형을 만났습니다. 도연아, 택배 일 어때? 괜찮아. 보람 있어.
정말 힘들지 않아? 힘들긴 하지만 뿌듯해. 사람들이 고마워하거든. 도연의 밝은 표정에 김형도 미소를 지었어요. 너 정말 달라졌다. 표정이 완전히 다르네. 그래, 응. 예전보다 훨씬 편해 보여. 김형의 말에 도연은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나저나 박철수 소식 들었어? 아니, 뭔데? 징역 3년 확정됐어. 그리고 업계에서 영원히 매장됐고, 김영의 말에 도연은 별다른 감정이 없었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 그렇게 됐구나. 너는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아. 그때 그만둔 게 오히려 잘 된 거야. 그런 것 같아. 도연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거울을 봤어요. 김영 말대로 표정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은 사라지고 따뜻하고 평온한 모습이었어요.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 도연은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며칠 후 도연은 배송 중에 또 지훈이를 만났어요. 이번에는 지훈이 어머니와 함께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도연이 인사하자 김영숙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감사해요. 영숙의 진심 어린 감사에 도연은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런데 아저씨, 택배 일은 힘들지 않으세요? 지훈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전혀. 오히려 재밌어. 정말요? 응. 사람들이 기다리는 물건을 가져다 주면 정말 기뻐하거든. 그럴 때마다 보람을 느껴. 도연의 말에 지훈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아저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지훈이의 순수한 말에 도연은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은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도연은 오래된 장부를 꺼내 완전히 처분했어요. 이제 정말 과거와 작별할 때가 된 것 같았거든요. 장부를 태우면서 도연은 지난 15년을 돌아봤어요. 돈만 추구하며 살았던 삭막한 시간들이었지만 지훈이를 만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지훈아, 고마워. 내가 나를 구해준 거야. 도연은 마음속으로 지훈이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정말로 지훈이가 자신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준 거였거든요. 몇 달이 지나자 계절은 어느덧 초봄을 맞았어요. 길가의 개나리가 노란 꽃을 피우기 시작했고 벚꽃도 조금씩 봉우리를 틔우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에 정착했어요. 택배 일에도 익숙해졌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많이 달라졌거든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도연이 택배 일을 시작한 지 정확히 6개월이 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지훈이가 중학교 2학년으로 진급한 날이기도 했어요. 도연 씨, 오늘은 일찍 끝내세요. 6개월 기념으로 회식하잖아요. 동료 기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도연은 이 택배 회사에서 모범 사원으로 통했거든요. 성실하고 친절해서 고객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도연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상이었어요. 마지막 배송지는 지훈이네 동네 근처였어요. 요즘 도연은 의도적으로 이 동네 배송을 자주 맡았거든요. 지훈이를 가끔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배송을 마치고 트럭에서 내리는데 정말 지훈이가 나타났어요. 이제 키도 많이 크고 얼굴도 한결 밝아진 모습이었어요. 아저씨, 지훈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지훈아, 학교 끝났어? 네. 오늘 종업식이었어요. 이제 중이에요. 지훈이의 자랑스러운 목소리에 도연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와, 벌써 중이가 됐구나. 축하해. 고마워요. 그리고 아저씨,
오늘 시간 있으세요? 왜? 엄마가 아저씨를 저녁에 초대하고 싶다고 하세요. 특별한 날이래요. 지훈이의 초대에 도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회사 회식이 있기는 했지만 지훈이 가족의 초대를 거절하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래, 잠깐 들를게. 정말요? 와, 지훈이가 기뻐하며 집으로 뛰어갔어요. 도연은 회사에 전화해서 회식에 늦을 것 같다고 양해를 구했어요. 동료들은 이해해줬어요. 지훈이네 집에 도착하니 김영숙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옷차림도 깔끔했어요. 어서 오세요, 도연 씨. 안녕하세요, 어머님.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무슨 말씀을. 오히려 감사하죠. 집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전의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따뜻하고 포근한 가정의 모습이었거든요. 거실에는 작은 식탁이 차려져 있었고 여러 가지 음식들이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김영숙이 직접 만든 것 같았어요. 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연 씨 앉으세요. 영숙이 도연을 상석에 앉게 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상석에. 당연히 앉으셔야죠. 도연 씨는 우리 가족의 은인이세요. 영숙의 말에 도연은 부끄러워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지훈이가 음료수를 가져왔어요. 아저씨, 이거 드세요.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고마워, 지훈아. 식사를 시작하면서 지훈이가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아저씨, 저 이번 학기 성적이 정말 좋았어요. 정말? 얼마나 좋았는데? 전체 10등이에요. 작년에는 20등밖에 안 됐는데. 지훈이의 자랑에 도연은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대단하다. 정말 열심히 했구나. 네. 그리고 반장도 됐어요. 반장까지? 와, 정말 자랑스럽다. 도연의 칭찬에 지훈이는 더욱 신이 났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요즘은 매일 같이 놀아요. 지훈이의 밝은 모습을 보며 도연은 6개월 전을 떠올렸어요. 그때의 지훈이는 항상 혼자였고 어른스럽게 집안 걱정만 하던 아이였거든요. 엄마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훈이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기침도 거의 안 하시고 가끔 웃으시기도 해요. 영숙이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지훈이가 너무 과장해서 말해요. 아니에요.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모자의 대화를 보며 도연은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도연 씨는 택배일 어떠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정말 좋아요. 보람도 있고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거든요. 왜요? 도연 씨 같은 분이 갑자기 택배 일을 하시니까요. 적응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영숙의 솔직한 말에 도연은 웃었어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지금은 정말 즐겁게 하고 있어요. 그럼 다행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면서 지훈이가 뭔가를 꺼냈어요. 아저씨, 이거 보세요. 지훈이가 보여준 건 새 공책이었어요. 예전의 낡은 공책이 아니라 깨끗하고 예쁜 공책이었죠. 이제 아버지한테 편지 안 써? 도연이 물어보자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는 다른 걸 써요. 뭘? 미래에 대한 이야기요.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지훈이의 대답에 도연은 감동했어요.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미래를 꿈꾸는 아이가 된 거였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아저씨 같은 사람이요. 지훈이의 대답에 도연은 깜짝 놀랐어요. 나 같은 사람? 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지훈이의 순수한 말에 도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저씨가 저희를 도와주신 것처럼
저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지훈아. 그래서 나중에 경찰이 되거나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지훈이의 꿈을 들으며 도연은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한 가족을 구한 게 아니라 한 아이의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준 거였거든요. 정말 멋진 꿈이야. 분명히 이룰 수 있을 거야. 정말요? 그럼 지훈이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도연의 격려에 지훈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시간이 꽤 지나서 도연은 일어났어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회사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벌써요? 조금 더 계세요. 지훈이가 아쉬워했어요. 다음에 또 올게. 약속할게. 정말요? 그럼.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영숙이 말했어요. 도연 씨, 정말 고맙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해요. 괜찮아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배우셨다고요? 네. 지훈이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도연의 말에 영숙과 지훈이는 궁금해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의 마음이죠. 도연의 진심 어린 말에 영숙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도연 씨야말로 정말 좋은 분이에요. 고맙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도연은 뒤돌아봤어요. 지훈이가 창문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아저씨, 조심히 가세요. 응, 너도 건강해. 도연은 웃으며 손을 흔들어 줬어요. 회사 회식장에 도착하니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도연 씨, 늦었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에요. 잠깐 인사할 곳이 있어서요. 그래요? 자, 이리 와서 앉아요. 회식 자리에서 사장이 말했어요. 도연 씨, 6개월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요. 우리 회사 최고의 신입이에요. 동료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연 씨는 정말 택배 일에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표정이 항상 밝거든요. 동료 중 한 명이 말했어요. 네, 정말 보람을 느껴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동료의 질문에 도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기다리는 물건을 전해줄 때의 그 기쁜 표정을 보면 저도 행복해져요. 아, 그런 거군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도연의 진심 어린 말에 동료들도 감동했어요.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연은 지훈이네 집 앞을 지나갔어요. 집 안에 불이 켜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 가족의 따뜻한 모습이 보였어요. 정말 평범한 가정이 됐구나. 도연은 뿌듯한 마음으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집에 도착해서 도연은 거울을 봤어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날카롭고 차가웠던 눈빛은 사라지고 따뜻하고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됐어. 도연은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배송할 물건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트럭에 올라서 시동을 걸면서 도연은 생각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이었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했어요. 첫 번째 배송지로 향하면서 도연은 라디오를 켰어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디오 DJ의 인사말에 도연은 웃었어요.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될 것 같네요. 도연은 혼잣말을 하며 배송을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마지막 배송을 마치고 도연은 작은 분식집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새로 오픈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어요. 누가 새로 장사를 시작했나? 도연이 궁금해서 들여다보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훈이가 있었거든요. 지훈아? 도연이 부르자 지훈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나왔어요. 아저씨,
어떻게 여기를? 배송하다가 지나가는 길인데 여기가 뭐야? 엄마가 새로 시작한 분식집이에요. 지훈이의 설명에 도연은 놀랐어요. 어머니가? 네. 몸이 좋아지셔서 뭔가 일을 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김영숙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어요. 어머, 도연 씨, 어떻게 오셨어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어요. 분식집을 시작하셨군요. 네, 몸도 좋아지고 해서요. 작은 가게지만 열심히 해보려고요. 영숙의 밝은 모습에 도연은 감동했어요. 첫 손님이 되어주세요. 지훈이가 도연의 손을 잡고 가게 안으로 끌고 갔어요. 가게는 작지만 깔끔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테이블도 몇 개 없었지만 정성스럽게 꾸며져 있었어요. 뭘 드릴까요? 영숙이 웃으며 물어봤어요. 떡볶이 주세요. 네. 영숙이 정성스럽게 떡볶이를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며 도연은 뿌듯했어요. 이 가족이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저씨, 맛있죠? 지훈이가 기대하는 눈으로 물어봤어요. 정말 맛있어. 엄마가 정말 요리를 잘하시네. 도연의 칭찬에 영숙과 지훈이는 기뻐했어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정말요? 고마워요. 지훈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분식집을 나오면서 도연은 마음이 따뜻했어요. 그날 저녁 도연은 일기를 썼어요. 요즘 새로 시작한 습관이었어요. 오늘 지훈이네 분식집에 갔다. 정말 행복해 보였다. 내가 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 앞으로도 지훈이 가족을 지켜봐야겠다. 일기를 쓰고 나서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밤의 공기가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이었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했어요. 돈을 추구하며 살았던 삭막한 과거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고 사람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였어요. 도연은 내일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지훈이가 준 따뜻함이 도연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였죠. 그 길은 이제 눈물의 길이 아니었어요. 화해와 희망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강도현과 지훈이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래요. 때로는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는 누군가가 필요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돈보다 소중한 것, 사람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시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으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가장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